안녕하세요. 원영입니다. 이렇게 막 목소리만 듣고 계시는 거니까 여기 저를 모르시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 아시죠? 네. 뭐 하는 사람인지. 네. 제가 여기 교실에 들어가고 굉장히 놀랐는데, 어떤 특정한 이런 불쾌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카이스트에도 여학생들이 제법 있군요. 저는 거의 남학교일 줄 알고 왔거든요. 네, 여학생들이 많아서 좀 놀랐고, 여기 하여튼 굉장히 우리나라 숙제보다는 거의 천재에 가까운 이런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에 와서 내가 무슨 강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강의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주제 발표 이것도 조금 좀 저 같은 사람하고는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초창기에 어떻게 해서 이런 해설자인 만화 스토리 작가인 뭐 이런 걸 하게 되었는지 그런 거 그냥 자유롭게 좀 소개를 드리고 좀 짧게 할게요. 짧게 그런 거는 그리고 그리고 나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막 질문을 해주시면 만상으로 대답을 하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1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91년도에 군대를 갔다가 93년도에 제대했죠. 91년 제가 1월 군번이었어요. 그래서 93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저는 아주 어릴 때 집안이 어렵지는 않았으나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점차 집안이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때는 좀 어느 정도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은 과외 같은 거에 갖고 학비 버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과외를 열심히 해서 학비를 벌고 이랬었는데 막상 제대를 딱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제 경우에는 이제 공부 좀 못해가지고 구학기를 다녔어요. 구학기를. 저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80년대 학번들이 많이 들지만 학생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랬던 생이다 보니까 공부를 너무 못해서 한 번은 제가 학점을 0.93을 맞아먹고 있습니다. 우리 그때 그냥 재미삼아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88학번인데 당시에는 신촌에 가면은 학생증이 아니라 성적표를 들고 가면은 맥주집 이름까지는 제 생각이 안 나는데 연대생들하고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고려생들은 F 하나에 500cc 한 잔을 무료로 줬어요. 그런 가게. 그 가게 이름이 F1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학생회 활동을 같이 했던 우리 친구들이 4명이 가면은 가게에 이제 경제에 좀 파탄이 있을 정도로 깔고 이랬었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구학기를 다녔을 보통은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하면은 제대를 했는데 2학기가 남았다 그러면은 휴학을 하잖아요. 쉬고 그 다음에 복학을 하잖아요. 근데 제 경우는 마침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됐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복학을 해야겠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등록금을 벌어야겠는데 바로 복학한 이 머리 짧은 이런 녀석이 과외짜리가 바로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노가다를 좀 했는데 노가다를 보자. 그때 이충호라는 제 친구가 만화가 이충호 씨가 저하고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요즘은 다음이라는 데서 대통령을 죽여라 라는 연구를 하고 있죠. 아시는 분들이 좀 몇 명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12.6 사태 그때를 배경으로 한 히어로물이에요. 굉장히 어떤 이 만화가적인 상상력을 이렇게 발휘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작품인데 아무튼 그 이충호 씨가 당시에 제가 딱 제대를 했더니 마일러브라는 만화를 하고 있었어요. 마일러브라는 만화를 마일러브 혹시 보신 꽤 있다는 거. 마일러브라는 만화를 하고 있었는데 충호가
초등학교 때 우리 한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하고 이제 첫 같은 반이었고 그 이후 쭉 그 거의 베스트 프렌드로 친하게 지내온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야 일본은 뭐 이런 스토리 작가와 만화가가 이렇게 따로 역할 분담을 해갖고 서로의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점에서 전문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 이제 꼬맹이들이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면 같이 만화를 하고 네가 만화를 하고 내가 스토리를 쓰고 이렇게 우리가 그 소식적 꼬맹이 시절을 보냈는데 실제로 제가 제대를 해서 보니까 얘는 만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일러브라는 만화를 IQ 점프라는 잡지에 연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충호가 혼자 그 만화는 요즘 웹툰은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만화가들이 정말 골병들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스토리 쓰고 충호는 또 그 스토리하고 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하는 스타일이라갖고 대충 스토리 짜놓고 그걸 시나리오를 다시 씁니다. 지가 쓴 스토리입니다. 그래놓고 그걸 다시 폰티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데스행을 하고 이제 그림을 그려나가는 이런 타입인데 근데 저한테 이제 지가 너무 힘드니까 스토리 좀 써봐라.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야 SF 무슨 스페이스 오페라류에 이런 걸 하자 이런 원대한 포부가 있었는데 막상 그 친구 하는 만화를 보니까 약간 그 연애물 같은 이런 거라고요. 나 이거 못하겠다. 나는 그냥 뭐 노가다 좀 해가지고 뭐 학교를 좀 충당할 거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당당하게 거절했는데 여기서 노가다 같은 거 해본 분 있어요? 없죠? 머리 쓰는 게 나은 사람이니까. 저도 약간 솔직히 좀 그렇고 한데 아무튼 이런 그냥 이렇게 삽질이나 좀 하고 청소나 좀 해주고 뭐 이런 거는 당시에 일당 4만 원 줬어요. 4만 원. 근데 들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등에다 대고 이렇게 그걸 아나방이라고 전문용어로 아나방이라고 하는데 철을 이렇게 쫙 이렇게 철판으로 이렇게 다리 계단 형태로 만들어진 거를 들통으로 이렇게 짊어 이렇게 날아가는 게 있어요. 자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멘트가 제일 힘듭니다. 시멘트 붓기 전에 빨리 옮겨야 되기 때문에 한 돌아버리거든요. 그거를 들통을 하면은 일당을 배로 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하고 나서 이틀을 멈춰 놓았어요. 일단은 배로 받았지만 이틀을 일을 못하고 야 나는 진짜 육체노동 타입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충호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마일러브의 3권 초반부터를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애물 주로 이제 초등학교 여학생들 여자애들이 좋아하던 연애물이었던 만화가 확 바뀌었죠. 제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되면서 막 우당탕탕 막 그냥 묻지마 개그 판타지 이런 걸 바뀌었는데 근데 이게 참 묘하게도 그때 잡지 만화가 확 일어나던 시절하고 맞물려가지고 다른 권이 많이 팔리고 그러면서 꽤나 괜찮았어요. 짭짤했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보니까 우리 집이 그나마도 전세를 살던 집이 사글세를 살고 있더라고요. 형님 장가 가시고 누이 시집 가시고 이러면서 막 토막이 나가지고 근데 제가 와가지고 결국은 만화를 하면서 뭐 다시 전세를 옮기고 이렇게 뭐 어디 아파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중동 계속 놓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집도 아파트도 조그만 거 하나 사셨거든요. 그 만화를 하면서 이렇게 뭐 돈도 잘 벌고 이렇게 되었는데도 부모님은 특히 어머니는 취직을 하기를 원하시더군요. 학생이 생각하기에는 참 돈 좀 많이 번 편이었거든요. 만화를 해서. 근데도 옆집에 아주머니가 좋은 자리가 있는데 아들이 집에서 노는 것 같은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머니가 이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화가도 마찬가지지만 스토리 작가는 거의 밤에 생활해요. 밤에 깨어있고 낮에 막 때려자고 그러다가 뭐 캔커피라도 하나 타러 나가면 이제 수염 쫙 해가지고 슈링 바지 입고 막 하니까
백수 아들이 있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취직도 하게 됐었습니다. 저는 이제 LG전자로 들어갔었는데, 네, 제가 들어가던 당시에는 금성사였어요. 제가 다니고 있던 동안에 그걸 뭐라 그러죠? CI라 그러나? 네, 그걸 바꿔가지고 그때 이제 LG가 되었는데, 하여튼 저는 제가 크레이지 커피캣이라는 그 웹툰도 했는데, 그거 아시는 분? 그 크레이지 커피캣에 보면은 앞부분에 신입사원들의 연수하는 이런 게 나거든요. 그게 제 경험을 굉장히 좀 약간 좀 각색을 해가지고 거기다 다치는 건데, 제가 계열사, LG전자의 계열사였죠. 그때 학생장을 했고, 이때는 LG그룹의 연수 때는 우리 반에 이제 응원단장을 했고 이랬다는 거죠. 네. 굉장히 나름 열심히 할 것처럼 이래놓고, 저는 연수 마치고 OJT 마치고, OJT가 온더잡 트레이닝이라 그래가지고, 네, 저는 비디오 드럼 조립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 평택 공장에 내려가서 그런 생산 라인에 가서 이런 것도 다 경험해 가야 된다고 다 하고, OJT 3개월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그 서울역에 있는 LG전자 비디오 국내 그쪽에 배치를 받았는데, 한 2주일 정도만에 사표를 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회사는 들어갔고, 약속대로 좀 다녔고, 사표를 내고, 이제는 내 하고 싶은 거 해도, 이제 어머니도 이제 어디 가고 이제 하실 말씀은 있게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들떨어져가지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선택이었다. 뭐 그렇게 돼가지고, 네, 만화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만, 만화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마일러브가 끝나고 나서 까꿍이라는 만화를 시작했죠. 까꿍. 네. 까꿍은 우리나라에서 좀 본격적인 판타지 만화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제가 그거를 기획석에 시놉시스죠. 거의 A4로 한 3, 40장 정도 썼었어요. 네. 그래갖고 사실 엔딩까지도 다 정해놓고 간 거였는데, 이게 내가 이 게임 일, 네? 게임 해설 일을 하게 되면서 까꿍의 스토리를 쓰지 않고 배신했다 이렇게 이상한 소문이 났는데,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저는 계속 하자고 했고, 이충호가 못 견디고 그만둔 거예요. 이충호가 그 산업현장사를 견디지 못하고 충호가 그만둔 거예요. 그건 이제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 아무튼 그 까꿍을 연재하고 있었던 동안에, 이제 이야기는 이제 제가 이제 e스포츠 스타크래프트 해설자가 된 과정으로 이제 접어듭니다. 그 까꿍하고 초시공전사 넥스트라고 이진영 씨라는 만화가분하고 이제 SF 만화도 하나 하고 막 이랬는데, 네, 그건 뭐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4번으로 적었습니다. 그 만화는. 얘기 약간 셉니다만, 넥스트 얘기가 나온 집에 진짜 제가 그때 정말 엄청난 교훈을 얻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그 넥스트 왜 소년 만화 전형적인, 지금 요즘 연재하는 그 일본 만화들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소년 만화가 원피스. 그쵸. 원피스, 나루토. 네. 원피스에서 걔가 한 50권 지금 연재했나요? 50여 권 연재하는 동안에 캐릭터 한 명 죽었죠. 소년 만화는 안 죽였어요. 네. 이게 나름 전통이에요. 계속해갖고 서로 죽고 죽이고 막 이러는 적이었는데, 얘를 죽였어.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살아있고 또 동료가 돼. 막. 네. 특히 독자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꼭 동료로 삼아줘야 됩니다. 소년 만화는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룰인데, 초시공전사 넥스트라는 만화에서 참 발전인간 솔론이라고 전기인간을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멋있게 이지영 씨가 캐릭터를 만들어주셔가지고 아주 딱 한 번 발전인간 솔로가 막 싸움하는 장면에서 IQ 점프에서 딱 한 번 1위를 한 적도 있어요. 네? 이 초시공전사 넥스트가 거의 99% 그때는 드래곤볼이 1등이었고, 까꿍이 한두 번 정도 했어요. 한두 번. 그리고 넥스트가 와 진짜 그랬는데, 이진영 씨가 안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스토리 작가가 사전에 정해놓은 건데 무슨 그런
그리고 저는 죽였죠. 발전인간 솔론이 그 후에 죽었는데 수은이가 급격히 진짜 작사에 아작이 나기 시작을 하더니 결국은 진영 씨가 만화 접읍시다. 그러니까 이 e스포츠 해설자를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아주 게임 해설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에서 이런 게임 내적으로 아주 전문적인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게 해설자가 해야 될 가장 기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그거하고 노선이 다르죠.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중화 그리고 대중화시키고 판을 더 키우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바로 이 초신공전사 넥스트 이때부터 슬슬 이게 형성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 이후로도 저는 시나리오나 내러티브나 이런 거를 나름 개인적으로 연구를 정말 많이 했는데 정말 대중은 뻔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싫어하고 욕하는 것처럼 하지만 굉장히 좋아합니다.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오고 있는 뭐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 TV 드라마도 있고 만화들도 있고 막 스토리도 되게 많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뭐 열국지나 삼국지, 뭐 몬테크리스토 뭐 등등 셰익스피어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틀거리가 정해져 있는 이런 스토리 라인을 이렇게 변형시켜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면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참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부분 독자 내지는 팬들로부터 외면받아요. 아무튼 뭐 이렇게 좀 그렇게 되었는데 본 이야기로 넘어오잖아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까꿍의 스토리를 쓰고 있었는데 까꿍도 나름 인기가 있었거든요. 꽤 괜찮았는데 까꿍이라는 만화의 캐릭터 매니지먼트를 투니버스에 했어요. 그래서 빵 봉지 같은데 까꿍 캐릭터 그려진 빵도 판매된 것 같았거든요, 당시에. 근데 그거를 담당했던 PD가 누구냐면은 라젠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응답하라. 이런 느낌이 되죠. 굉장히 추억파괴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라젠카의 PD를 담당했었던 친구가 이병규라는 친구인데 이병규 PD. 이 병규가 이제 저하고 이제 친구 먹고 이런 사이였어요. 근데 병규가 어느 날은 까꿍을 RPG 게임으로 만들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RPG는 요즘 같은 MMORPG 이런 거는 아직 없었던 시절이고 없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MMORPG의 이전 버전의 형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임이 처음 딱 막 나오고 울티마 온라인 뭐 그런 거나 있었던 시절이죠. 그 울티마 온라인은 잘도 모르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그래서 당시에 RPG 게임이다 그러면은 일본식 RPG 스토리 따라가는 RPG 있죠. 그런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임으로 만들고 싶다는 게임사가 있었고 그래서 병규가 내가 게임 쪽은 너무 모르니 지금 당시엔 온게임이 없었습니다. 투니버스에서 유일한 게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게임 플러스라는 프로가 나중에 이제 온게임넷으로까지 왔지만 그 당시에 있었어요. 게임 플러스. 이 게임 플러스 PD를 연결해줬더니 그 친구랑 해서 그 게임사랑 연결해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PD가 바로 황형준입니다. 온게임넷의 황형준 본부장.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젊고 팔팔한 이런 친구였죠. 굉장히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꽃중년이에요. 형준이 아주 잘생겼어요. 예쁘게 생겼어요. 생겼는데 아주 재미없죠 당시에. 내 결혼식 때 와가지고 우리 처제한테 작업 걸다가 나 원수일 뻔했었는데 아무튼 이 황영준 PD가 맡아가지고 까꿍을 가지고 이렇게 RPG를 만들어다가 이 까꿍 RPG를 만든 팀이 나중에 뭘 만들어요? 까꿍은 망했고 그 RPG는 완전 망하지는 않았을 때 그냥
본전에서 조금 더 먹는 정도 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만든 게임이 하얀 마음 백구예요. 진짜 정말 카이스트가 참 좋은 학교라는 생각이 들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리액션이 처음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 게임의 기획 회의 같은 거 이런 걸 하고 그러면은 요즘도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간방 같은 걸 하나 잡아놓고 이렇게 한 3박 4일, 막 4박 5일 거기서 합숙을 하면서 함께 회의를 합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데 요즘은 요즘은 좀 그래도 호텔 다니죠. 당연히 영화에서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 황지엠이 황영준 그 젊은 PD가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학교 이제 방송국 후배들한테 전화해보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완전 스타크래프트에 미쳤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스포츠처럼 한번 중계를 해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마침. 근데 이제 그 깍꿍의 게임 시나리오와 기획과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저는 당시에 블리자드 게임에 완전히 푹 빠져 있었던 때라서 저는 이제 워크래프트 2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 다음에 디아블로 1이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최고의 게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울티마 온라인이라는 게임이 될 수도 있었는데 디아블로가 되었죠. 디아는 요즘처럼 이런 이 인터넷 고속망이 집집마다 다 깔려있는 이런 시절이 당시는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여기 이제 계시는 대부분의 학우들은 어렸을 때일 것 같은데 그걸 뭐였더라? 야간 정액제인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전화기인데 낮에 쓰면은 전화 요금이 장난 아니고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 당시에 제 친구들은 그래서 막 아버지께서 오셔갖고 전화기 잘라서 이런 거 당한 애들도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지금은 뭐 이런저런 게임 회사에서 막 이사하고 있고 조그만 게임 회사의 뭐 대표 말이죠. 근데 하여튼 저는 그때 그래서 낮에는 만화 스토리를 쓰는 일 열심히 하고 밤에는 디아블로를 하고 잠은 줄이고 울티마 온라인이라는 걸 해보니까 이건 낮에도 하게 돼요. 낮에도 하게 되고 이거는 하루 종일 하게 돼요. 이거는 어떤 생계에 지장이 있다. 그런 생각에 제가 제 후배한테 줬죠. 그리고 걔는 이제 리얼 월드에서 걔는 딱 실종됐어요. 근데 그 울티마 온라인을 굉장히 많이 모방한 게 리니지 1이에요. 그래서 이제 MMORPG의 이제 토대가 된 건데, 그 울티마 게임이. 의미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디아블로, 블리자드 게임에 제가 이제 굉장히 미쳐 있었던 이런 상태다 보니까 스타크래프트에 대해서 막 스토리가 이렇게 우수하고, 어떤 블리자드라는 게임 회사가 유저들과 이렇게 친화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블리자드 게임 얘기를 계속 특히 스타크래프트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 친구를 듣다가 만화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게임 좋아하는 이런 세대들한테 인지도도 어느 정도 있고 스타를 좀 많이 아는 것 같고 말을 좀 잘하는구나.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중계 방송을 하려고 계획을 한 가운데 캐스터는 뭐 스포츠 캐스터나 그냥 일반 아나운서나 누굴 시켜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근데 대체 이런 그 이전에 없었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중계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해설자는 대체 누굴 시켜야 돼? 이런 고민을 마침 황영중 하고 있었던 딱 시기였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렇게 좀 삼박자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 해보지 않겠느냐 제안을 했는데 뭐 저야 이제 방송 한번 나가는 게 없는 재미삼아 했죠. 재미삼아 했는데 그게 처음에 그 요즘도 구독가가 없겠네 해서 그때 그 시절 이러면서 막 우연 영상을 틀어주고 그러니까 하고 그랬는데 진짜 탁구대 그 당시 투유니버스에 가면 이제 탁구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치고 놀던 이런 거였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보자기를 깔고 PC를 두 대를 마주 이렇게 놓고 마치 스트리트 파이터 이렇게 마주보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해놓고 한 번 딱 했는데 이게 처음 시청률은 별게 아니었는데
입소문을 딱 타더니 재방 시청률이 되게 높게 돼요. 그러니까 투니버스 이제 좀 높은 관계자가 야 이거 한 번 더 해봐라. 한 번 더 해보고 괜찮으니까 또 해보자. 그 당시에는 또 방송으로는 잘 안 했지만 그 당시에 스타크래프트가 우리나라에서 확 떴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김영삼 정부 시절에 아주 참 좀 그지같이 해가지고 IMF를 맞았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대한민국이 파산을 했었는데 그것을 김대중 정부 넘어오면서 좀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국민들에게 이런저런 직업 같은 걸 갖다가 권장하는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PC방이었어요. 그 나라에서 지원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PC방. 그래갖고 전국의 PC방이 진짜 당구장이 가득 났고 그전에는 정말 당구장이 엄청 많았거든요. 네, 어딜 가도 당구장이 있었는데 그 당구장들이 거의 다 문 닫고 그냥 막 10발 가면 PC방 하나 있고 막 이런 시절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PC방의 연합체, 이 연합업체에서 배틀탑, 막 또 이제 뭐 지글 막 이래가지고 중앙일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회 열고 이런 게 있었었는데 그런 대회들은 오프라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거의 안 하고. 그거를 온게임넷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방송해줄게 이러면서 서로 간에 그러니까 해보다 보니까 이게 잘 되더라고요. 야 이거 많이들 보는구나.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특히 이런 그 당시에는 그게 표현 안 했지만 겜덕들이 오덕들이 미치는 거지. 와 TV에서 와 이러고 좀 그렇게 되다가 이 황영준 이 친구가 황영준 지금 본부장이 굉장히 그래도 능력도 있었고 좀 야심차게 막 이런 추진력도 있고 막 이랬던 게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를 밀어붙여갖고 많은 걸 이뤘습니다. 다 이제 녹화방송이었죠. 녹화방송 쭉 하다가 이게 PC간에 연결해갖고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중간에 뻑이 난다든지 인터넷이 뭐 이렇게 지금처럼 안정적이지 않았거든요. 당시에 1999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방송을 가게 됐어요. 99 PKO라는 첫 이런 모든 경기를 중계하는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그것도 주변에 정말 많이 반대했어요. 방송 관계자도 다 반대하고 이 모든 경기를 16강부터 싸그리 중계하는 거는 바보다 누가 보냐 이랬는데 황이 밀어붙였죠. 그런데 그게 잘 된 거지. 막 재방, 삼방 막 때리는데 지금 지금 배우들, 가수들 이런 사람들처럼 재방 40% 받고 삼방 20% 받고 그럼 저는 진짜 돈바닥에 앉았어요. 근데 막 그렇게 막 때리는데도 시청률이 막 만화영화 틀어준 거보다 더 나오고 말이니까. 그러다가 황이 이거 생방으로 한번 해보자. 진짜 주원 사람들이 정말 안 됐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 1999년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12월 24일. 그 결승전을 생방으로 때렸습니다. 강행을 딱 했는데 이게 대박이었어요. 그 당시 대박이었어요. 케이블 방송이라는 게 생긴 지 몇 년 얼마 안 되던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케이블 방송에서 당시에 그 패권을 쥐고 있었던 거는 어떤 팀들이냐면 DCN, 요즘 OCN이죠. OCN이 그걸 흡수했는데 그 당시에는 대우에서 그 방송을 갖고 있었거든요. DCN이었는데 DCN에서 이제 해외 이런 영화 같은 것들 판권을 사가지고 틀어주고 이런 게 거의 탑을 달리고 있던 그 시절이었는데 자체 제작 프로그램 중에서 그게 이제 99 PKO가 탑을 찍었습니다. 그 결승전. 굉장한 시청률이 나왔어요. 당시부터. 그러니까 물론 요즘은 그 공중파를 넘어서는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 슈퍼스타 게임,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었고 그래서 온게임넷이라는 데가 개국을 해요. 당시에 이제 동양 쪽에서 투니버스면 이런 것도 갖고 있었는데 만들어봐라. 그래서 온게임넷이 개국을 했고 그러고 나서 투니버스 스타리그였던 게 온게임넷 스타리그로 이름이 바뀌면서 쭉 나가게 됐고 이게 무지하게 잘 됐다는 거예요. 특히 막 이렇게 일어나던 시점에는 굉장히 장난 아니었어요. 여기저기 판사 이름도 놀리듯이 밀려오고 그렇게 하면서 MBC 게임도 이제 개국을 딱 하고 당시 처음에는 게임BC였죠. 게임BC. 그리고 이제 MBC 게임인데 그리고 이제 이 지난한 이 과거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게시판을 간혹가다 보다 보면은 인천방송이 제일 먼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천방송보다 OPM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순위버스가 제일 먼저 했고, 어떤 또 혹자는 게임큐라고, 게임큐 아는 사람 있어요? 게임큐. 네. 요즘의 곰TV죠? 당시에 이제 게임큐가 곰TV 같은 데가 되고 싶어갖고 시작을 했는데, VOD 같은 걸 막 틀어주면서. 수익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갖고 내용 못해놨어요. 게임큐. 네? 게임큐가 더 먼저다. 부담의 소리입니다. 게임큐에서 해설도 제가 했어요. 네. 게임큐에서 저를 우리 거를 해달라 그래갖고 그쪽에 가서 제가 하니까 형이 저한테 그 당시에 독점 계약을 계약으로서 전속 계약금을 줬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인천방송도 막 생기고 게임큐도 생기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커나가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참 재밌는 일들도 많았고 네?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정말 상금사냥 같은 이런 거에서 뭐 대기업들의 참여를 인해서 뭐 연봉도 받고 뭐 이런 형태가 되었고 종목 다양화 해보려고 막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됐거든요. 맨날 무슨 온게임넷이냐 스타게임넷이지 이러면서 그런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초기에는 뭐 저도 여러 종목을 했었죠. 킹덤 언더 파이어라는 게임도 제가 중계했었고 엠파이어스 많이 했어요. 굉장히 종목도 많았었는데 네, 주락에 오시는 김태리가 있었지. 저도 나름 발작하더니 그런 종목들의 한계가 뭐냐면은 그 게임사에서 돈을 내고 상금을 쏘고 이렇게 지원을 할 때는 대회가 지속이 되는데 자체 스폰서링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스타에 다 밀리는 거죠. 네. 그렇게 돼갖고 막 딴 종목 키워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비난도 많이 하고 많이 받고 저희가 됐습니다만 노력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온게임에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종목 다변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저는 그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하던 바 저는 이제 e스포츠가 순수 스포츠는 아니죠. 순수 스포츠는 아마추어 스포츠만이 저는 순수 스포츠라고 생각하는데 84년도 LA 올림픽 이후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수 스포츠는 제가 보기엔 없어졌어요. 올림픽 역시 굉장히 어떤 이 상업적인 영역과 결합을 한 이후로 거의 대부분의 스포츠는 이제는 스포테인먼트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 애국심에 이렇게 해서 막 여기 봅니까? 재밌으니까 보는 거지. 재미로 보는 거예요, 스포츠. 그 e스포츠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이 스포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모든 엔터테인먼트 더불어 스포테인먼트는 소비자가 결정하는 거죠. 향유자가 결정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변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방송국이나 뭐 캐스타 뭐 협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나름 노력은 해요. 나름 노력은 하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그게 반응이 있으면야 뭐 당연히 가겠습니다만 소비자들이 선택을 안 하게 되면 그것이 사장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종목이 크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세 종목이 바뀌었죠. 여러분 여기도 보면은 많이 하실 것 같아. 특히 나 같은 경우는 많이 할 것 같아. 리그 오브 레전드가 요즘 대세잖아요. 완전히 대세가 바뀌었죠. 스타2는 아주 운전 중인데 저희가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죠. 그런 지금 상황까지 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e스포츠가 이렇게 생성되어 오는 과정을 저희가 좀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큰 의미를 가진 산업 형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말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됐어요. 정말 이유가 없어요. 우리 뭐 프로야구 지금 뭐 우리 e스포츠가 흥할 때 프로야구 진짜 망했거든요. 요즘 프로야구 흥하니까 그때 e스포츠가 좀 어려웠어요. 이런 그 경쟁 관계에 아무튼 있습니다만 이 프로야구는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씨가 대통령, 제가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속칭 3S 정책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군사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좀 이렇게 돌릴 필요가 있어요. 그 타베스 정책이 소위 뭐 섹스, 스포츠, 그리고 스크린이죠. 그 중에 하나 스포츠. 국가에서, 나라에서 만들어라 해가지고 프로야구가 생긴 겁니다. 네, 그런 것과는 정말 다릅니다. 네, 이 스포츠는 오히려 우리는 탄압을 많이 받았지. 네. 네, 그런데도 밑에서부터 자생적으로 올라온 문화다 보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밑에서 올라온 거고. 이게 자생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 네? 뭐 여러분들은 원래 그 세상에서 교육받고 거의 자라오신 것 같아요. 여기 뭐 이제 선생님분들도 앉아 계신데, 그런 분들 제외하고 이제, 지금 이제 학생들은. 근데 인터넷이 세계를 지배하기 이전과 이후는 정말 다른 세상이에요. 완벽하게 세상이 다른 세상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전화기로 이렇게 화상 뭐 이렇게 하는 게 SF 영화였어요. 진짜. 네? 공상과학 영화에다 나오던 일이 된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도 될 것 같아요. 그 영화 뭐죠? 톰 크루즈 나와가지고. 네? 그래. 이렇게만 해도 이런 리액션이 나오네. 정말 놀랐습니다. 네. 네, 아무튼 마이너리티 리포트에도 보면은 걔네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올려갖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게 유사하게 지금 되잖아요. 네? 그게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왔던 이 장면도 될 날이 제가 보기엔 머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로 세상이 이렇게 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다시 천명 노릇을 게 제가 생각하는 게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인터넷의 총알을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천병, 네, 천병이 게임 문화가 인터넷 문화를 딱 이끌고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참 우연찮게도 그때 마침 IMF를 맞게 돼갖고 PC방 문화가 쫙 생기면서 인터넷 강국이 됐죠. 어쩌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저도 물론 아이폰을 사용하고 삼성 제품보다는 애플 제품을 약간 더 선호를 하고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뭐 삼성이라는 그런 걸 기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건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런 통신, 정보통신 이쪽에 엄청난 강국이잖아요. 네, 지금 뭐 아이폰 이거 제외하고는 뭐 일본 전화기며 뭐 모토로라 이거 뭐 찾습니까? 제가 20대 이때만 해도 그 모토로라 스타텍 제가 유저였었는데 당시에 제가 한 5, 60만 원 줬어요. 그 당시로서 굉장한 거였거든. 네, 그게 굉장한 자부심이고. 근데 요즘은 그래서 제가 그 스타텍 썼던 기억 때문에 그 이후에도 모토로라 전화기 한동안 샀었는데 못 쓰겠더라고요. 배터리도 정말 수명이 짧고 고장도 참 잦고 우리나라 전화기가 참 잘 나가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런 원동력이 저는 인터넷을 한국이 빨리 받아들였고 그 정보통신 문화에 빠르게 적응을 했고 그리고 뭐 그런 과정에서 그런 문화로부터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었던 대중 내지는 이제 막 태어나서 자라오는 이런 그 문화를 접하기 시작한 대중들이 이 문화하고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게임과 그리고 e스포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이 e스포츠가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또 의미가 또 있었던 측면이 뭐냐면 요즘은 되게 흔한 일이잖아요. 요즘은 굉장히 흔한 일이라고 즉석에서 속칭 그거를 치어플레이라고 그러죠. 응원동 같은 거를 갖고 현장에서 축축축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응원하고 그리고 우리 월드컵 응원하고 이럴 때라든지 아니면 뭐 촛불 시위 뭐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옷에다 뭐 갖고 나가지고 대중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문화도 어떤 씨앗이 되기 시작한 게 e스포츠의 응원 문화다. 제가 이게 그게 100% 그렇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교편 잡고 계시는 과장님이라고 그 부분도 우리 그 e스포츠 처음에 태동할 때 많은 이런 젊은 e스포츠 전사들에게 약간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형님은 그렇게 하고 책도 지금 쓰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화적인 역할까지는 제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러저러한 여러 가지 역할을 e스포츠가 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e스포츠가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저는 국민성에도 어느 정도는 좀 근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세계적인 게임 강국하면은 원래는 일본이었죠. 우리 때만 해도 한국에서 유통되는 게임이 한 90%는 일본 게임이었어요. 거의 다. 근데 요즘 뭐 일본 게임은 누가 인정해 줍니까? 뭐 기껏해야 뭐 약 게임 당시에 당시에 생각해보면 저는 되게 재밌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뿐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일본의 게임 문화하고 한국의 게임 문화하고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솔직히 망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게임을 패키지 게임 같은 거를 개발하는 이런 사람들은 일본의 문화가 훨씬 있어요. 망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부러워했어요. 우리는 만화책 한 권 사면은 친구들끼리 다 돌려주잖아. 근데 걔네는 내 거를 내가 사야 돼. 일본인들은 그런 습성이 있어요.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의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한데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걸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게임 타이틀도 게임 타이틀 다 끝내놓고 이거 다 끝났단 말이죠. 근데 엔딩도 봤어. 뭐 좀 깊게 파는 사람들은 뭐 다른 갈래로 해갖고 엔딩도 여러 번 봤어. 이거 뭐 쓸모있으니까 그냥 디지털 덩어리일 뿐이지. 근데 이거를 꼭 사가지고 자기다가 쫙 진열해 놓고 나만 안 믿어줘. 이건 내 거야.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이런 만화 만드는 우리 친구들이나 게임 만드시는 분들,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문화를 정말 부러워하기 힘듭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휴가를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받으면 게임 타이틀을 하나 사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게임 타이틀을 하고 놀아. 이런 문화가 약간 나쁘게 나가면은 무슨 좀 옷 닦고 히키코모리 이런 거 나오고 있어. 뭔지 아시죠? 히키코모리 다 똑같아. 네. 근데 한국인들은 모여서 노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딸내미는 피아노 학원 하나만 다니고 아들은 얘가 6학년이 되더니 지가 학원을 나가겠대. 그래서 하나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어릴 때는 놀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놀리는데 놀 수가 없어. 친구가 없어. 애들이 다 학원을 다닌다고. 같이 뛰어놀 애가 없더라고. 그리고 그나마 시간이 좀 나서 놀면은 애들이 학원 갔다 왔고 PC에서 메이플 스토리를 모입니다. 그렇게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애들이 모이고 한국 사람들 함께 모여서 놀 수 없게 되니까 이 사이버 공간에서 모여 놀았단 말이에요. 한국인은 모여 노는 걸 좋아해요. 일본인은 따로 각자 노는 걸 좋아해요. 정말 잘된 MMORPG, 진짜 재밌는 MMORPG 일본에 가면 다 나와요. 걔네는 안 돼.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뭐 걔네 우리 것만이 무조건 장점이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 아닌 게 우리도 좀 나쁜 면이 있긴 있죠. 그쪽이 뭐 히키코모리 같은 뭐 이런 무슨 외톨이 이런 게 좀 단점이라면 우리는 좀 패거리 문화가 되게 생기니까 리니지 막 이런 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고 예전에 뭐 DK 뭐 이래갖고 드래곤 나이트라는 길드 이놈 새끼들이 사냥터를 장악을 해가지고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고 지들이 통제하고 있는 게 있어. 저도 리니지를 같이 했었는데 그 이제 뭐 그러한 뭐 그런 이런 나쁜 이런 면이 이제 우리 문화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건 그러한 한국인들의 모여노는 습성 덕분에 MMORPG와 온라인 게임이 대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대세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e스포츠로 하면 와서 봐요. 와서 직접 응원하고 편을 나눠가지고 자기가 응원하는 팀 이렇게 하고서 하나 둘 셋 송병구 화이팅 그게 지금의 어떤 대한민국이 e스포츠 강국이 되는데 저는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고 일본이 사실상 우리나라하고 제가 어릴 때 제가 또는 20대 때 이때를 생각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국이었거든요. 정말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일본의 선진국인데 요즘은 물론 일본이 우리보다 좀 더 선진국이긴 하겠죠. 근데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내가 어렸을 때 느꼈다. 일본을 뭐 생각하면은 이랬던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왜냐하면 만화에 있어서도 일본 만화도 저물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는 개인적으로 종이 문화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종이 문화는 이제 지는 일만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패드 갤로트 이런 거 나오면서 종이들이 글로 전자로 다 이북 같은데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문도 종편 생기고 그럴 때 반대하고 어쩌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약간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살자고 네? 신문이 끝나니까. 종이 신문들이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탈에 기사를 팔기 시작하면서 헤게모니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오히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권력 행사를 하고 있는 언론은 네이버와 다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종이가 그렇게 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종이가 지고 있는데 일본은 요즘 느낌으로 약간 쇄국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느낌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쇄국을 하고 있거든요. 그 덕에 그 종이 문화가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는 거지. 이제 다음 주에 일본의 도토리현에서 세계 만화축제가 열리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슬슬 일본의 만화가들도 어떤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어떤 생존 같은 걸 모색하려는 이런 세미나들을 많이 기획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역시 만화가 얘네들이 일본 만화가 얼마나 볼 때가 센지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은 웹툰을 되게 많이 보고요. 네. 대한민국 웹툰을 보고 일본 만화가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대만은 만화 시장이 완전히 붕괴됐거든요. 제가 대만인 만화가 친구들을 좀 몇 명 아는데 저는 이제 중국과를 나왔기 때문에 유창하게는 안 해도 이렇게 의사소통은 이렇게 한국이니까 말 좀 천천히 해줘. 이제 만화가 모이면 술 한잔 하고 그러면 이렇게 네? 다 이제 의사소통 다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90년대에 막 대만 만화, 중국은 좀 뒤늦게 참가했고 대만, 한국, 일본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는 세계 만화 축제가 아니라 아시아 만화 축제였어요. 네. 그때만 해도 대만이 막 이랬는데 요즘은 정말 대만 만화가들은 불쌍하게 됐어요. 그럴 정도로 일본 만화 전면 개방하면서 대만은 만화계가 과장이 됐어요. 박살이 났어요. 근데 우리는 몇 년 뒤에 박살이 났죠. 일본 만화 때문에 박살이 난 게 아니라 우리는 일본 만화가 들어오면서 더 흥했어요. 어떻게 보면. 더 흥하다가 우리는 인터넷이 네, 만화 시장을 박살냈죠. 네. 거기에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탈도 굉장히 크게 한몫을 했습니다. 네. 불법 만화 이런 거 다운로딩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보면은 이거저거 폴더 플러스니 뭐니 해서 많은데 얘네들이 이제 불법 만화를 많이 올려가지고 이럴 때 네이버나 다음이 왜 나쁜 짓을 했느냐? 검색어를 제공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화 마일러브 딱 치면은 그 마일러브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쫙 뜹니다. 그러면서 이 포탈 이런 업체들로부터 네이버하고 다음이 돈을 많이 받았죠. 네. 그게 이제 만화뿐만이 아니라 영화, 네? MP3 등등 네. 그런 지적 재산권이 굉장히 침해를 받으면서 요즘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질서가 교통 정리가 조금 되어 가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초창기에는 세상에 없던 게 나타나다 보니까 대응이 안 돼요. 우리가 엄청나게 침탈받고 있고 우리 산업이 박살이 나고 있다는 걸 알지만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고 뭐 때문에 그런지 알고 있는 몇몇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래서 문화산업이 거의 박살이 났는데 우리나라는 참 묘하게도 그렇게 만화산업을 시참말로 아작을 낸 네이버와 다음이 웹툰이라는 걸로 새로운 만화 시장을 만들었어요. 정말 묘하게 됐어요. 진짜 묘하게 돼갖고 따라서 네이버 다음하고 기존에 산업적으로 치명타를 맞았던 이런 만화계가 영화계, 음악계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네이버 다음하고 소송 좀 하고 막 이랬던 거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묘한 게 뭐냐면 젊은 웹툰 중심의 만화가들은 반목을 합니다.
우리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고 네이버 다음 덕에 우리는 이렇게 작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잡지만 하나 대본서만 하나 있던 시절보다도 굉장히 아이디어, 반짝이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작가가 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시대가 달라진 거죠. 네. 완전히 시대가 달라졌는데 이 시대가 달라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자연스럽지가 않고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이 힘을 얻어가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문화 집단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던 이런 슬픈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네이버와 다음 같은 이런 만화를 서비스하는 포털하고 기성 만화가들도 관계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굉장히 좋긴 좋아요. 저도 뭐 웹툰 했으니 웹툰도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이버와 다음에 만화 담당자들이 정말 만화를 좋아하죠. 네, 진짜 만화 좋아하고 헌신적이고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 네. 시대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게 뭐냐면 게임도 그렇죠. 게임도 지금 블리자드에서 굉장히 크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한국에서 아주 강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방송사 쪽에서 분단의 신장 이제 스타크래프트 2 자유의 날개에 확장팩이 분단의 신장이 나오잖아요. 그걸 무료로 풀어라. 우리가 이렇게 압력을 받고 있어요. 네. 무료로 풀고 어떤 간접 과금 형태를 개발해봐라. 네, 이렇게 막 하고. 요즘 대세인 리그 오브 레전드는 무료잖아요. 네. 무료고 그 돈 한 푼 안. 근데 분단의 심장은 예를 들어서 한 4만 원 정도 되나요? 4만 원 내갖고 다운로딩을 하거나 패키지 사거나 이런 정도고 리그 오브 레전드는 무료인데 제가 알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는 친구들은 리그 오브 레전드에 막 40만 원, 50만 원씩 써요. 네. 처음에는 그 스킨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킨. 캐릭터의 새로운 형태만 다르지 뭐 능력이 세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 여기다 돈을 왜 써?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 작품도 왔어요. 나는 이제 라이엇 게임즈에서 주는 대부분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 저는 좀 얻었는데 그 IP로 조금 이제 소방관 트리스타나 이런 거 설명을 네, 저는 그래서 좀 그걸 좀 이해를 못한 스타일이에요. 네. 그런데 뭐 아무튼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지금은 한식구가 되어 있는 이승원 해설대 이승원 승원이는 요즘도 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챔피언을 다 사고 모든 스킨을 다 샀어요. 얘는 심지어 팍스 잭스 그래갖고 구입이 불가능한 거를 뭐라더라 무슨 어디 가갖고 뭐라 그러죠? 그런 경매 사이트 이런 데 가서 구입하고 막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직접 게임을 하는데 영향을 전혀 주지는 않지만 네가 너의 자부심을 위해서라면 돈을 쓰도록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꺼이 포켓을 열어요. 이런 시대가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게임도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서비스하는 많은 게임들도 간접 과금이 되게 많죠. 우리 딸내미가 메이플 스토리를 하고 아들도 저는 과감하게 얘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디아블로에 살았어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건 제 개인적인. 저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 우리 딸내미는 4학년이지만 저는 데리고 다 같이 봅니다. 물론 심한 거는 아니고 과도한 건 아니고 저도 요즘에 어둠의 경로로 저 왕좌의 게임이라는 리드를 봤는데 무지하거든요. 장난 아니잖아요. 폭력적인 장면도 막 목 치는 장면 그대로만 나오고 그건 안 보죠. 네? 제가 이제 알아서 저는 이제 청소년들이 성인물 이런 그 문화예술에 노출이 되어서 아이들이 타락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모가 아이에게 무관심하면 애들이 타락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함께 개입을 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보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하여튼 우리 아들에서 디아블로도 막 사주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다 하니까 메이플 스토리 결국 하더라고요. 근데 이 메이플 스토리도 무료잖아요. 우리 딸내미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상품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게임사에다가 이렇게 안겨주고요.
저는 이제 그거 가지고 심하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게 거기에 종사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푹이 쓰입니다. 저는 이 어렸을 때부터 진정한 게이머란 현질을 하지 않는다. 네. 그런 아이들이 갖고 있었던 털입니다. 네. 아무튼 그랬는데 그런 형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처럼 만화도 네이버가 처음에는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만화 사이트 되게 작았답니다. 정말 작았어요. 그래서 뭐 마음의 소리 이런 거 정도나 있고 네? 되게 작았는데 이게 의외로 많이들 본단 말이죠. 생각보다 많이들 보네. 이러니까 투자 조금씩 더 하고 조금씩 더 하고 뭐 김중구 지금은 부장, 당시에는 대리였는데 지금은 만화 쪽 사업을 워낙 잘해줘가지고 부장 고속 승진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네이버 웹툰은 언제 한번 크게 커졌냐면 예전에 그게 언제 이슈 자체는 뭐였더라? 하여튼 아고라, 다음 아고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네이버가 얘네는 어용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공격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본 적 있었죠. 네. 이거는 완전 어용이고 그때 다음이 이만큼 뒤져있더니 조금 따라왔습니다. 네이버는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타격 많이 입었어요. 근데 전혀 타격을 입지 않은 분야가 있었으니 그 웹툰 보던 사람들은 그런 것과 무관하게 보던 만화를 그렇다고 안 봐. 그래갖고 그 웹툰이 네이버 내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이게 이제 이 어떤 문화가 가지는 힘이란 게 그게 있다니까. 예전에 스포츠 신문에서도 그 박동성 선생 만화를 이렇게 그 스포츠 신문에 보면 만화 이렇게 많잖아요. 박동성 선생 만화가 편집장이 딱 바뀌고 아니 이거 뭔데 이 사람한테 이렇게 몇백만 원씩 줘?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빼. 이랬는데 그 부수가 급감. 그래갖고 편집장이 당장 오게 나갔어. 너 박공성 선생 다시 이제 모셔. 이렇게 막 손을 꺾치게 됐지. 그런 식으로 네이버에서도 이거 문화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그런 인식을 하게 돼서 요즘 웹툰에서 투자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투자를 많이 하는 만큼 뭐 웹이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라는 이런 스트리밍 데이터라 그러나요? 그것만 있으면은 그게 이제 광고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런 면도 있지만 간접 과금 형태 이런 식으로 책이나 뭐 이런 걸 팔아서가 아니라 이제 그 게임에서 아이템 같은 걸 팔아먹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돈을 버는 수단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시행이 될 거예요. 네, 곧 있으면 시행이 될 건데 일부 작가들은 그것도 이제 방법도 되게 다양합니다. 일부 작가들이 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근성 진짜 그치 참 편합니다. 김성모는 그러니까 이런 우리도 했었어요. 우리도 잠깐 했었는데 한 해를 우리가 미리 넣고 지난주 다음 회를 미리 당신이 보고 싶으면 다음은 얼마라도 결제를 하시고 여기 좀 됩니다. 우리 때는 한 회를 미리 넣었는데 딱 크레이지 커피 캔만 했어요 그때. 왜냐면 모든 만화가들이 마감을 하지 못하겠고 네. 그거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쉬다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약간 그 몽골 스팅을 좀 해놓고 그걸 해봤었는데 하다가 이제 실제 들어오는 돈은 뭐 한 달에 기껏해 몇만 원 내고 한 주 원고가 남아있는데 내가 그 다음 주 원고를 꼭 마감을 해야 된다는 이게 굉장히 한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때려쳤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준 게 김성모. 성모는 뭐 그냥 내가 한 5, 6회 세이브하면 되냐? 바로 김성모 씨의 만화는 그리고 또 다음 한 해 미리 보기 정도가 아니라 5회 미리 보기. 이게 순수해요. 꽤나 그걸로 돈이 된다고. 그거 또는 그 윤인환 작가가 하고 있는 일본에 먼저 연재를 하고 그걸 한 달 뒤에 웹툰으로 연재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일본에 미리 연재한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미리 보기는 뭐 결제 좀 하세요. 요게 또 나름 꽤 좀 되더라고요. 이런 거 하나가 또 있고, 또 요즘 왜 네이버에 보면 내 앱 그래가지고 도서 만화고 해서 막 광고 많이 하잖아요. 네이버 만화로 뭐 하세요, 광고하세요, 뭐 이런 거.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한 회에 미리 온 거를 세이브할 수 있는 만화가 한테만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한 해 미리 온 거. 그러니까 광고주들한테 다음 주 만화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 만화 사이에다가 당신네 로고나 제품 이미지 같은 거를 넣고 싶으면 당신들이 보고 원하는 만화에다 주세요. 근데 그게 이런 웹이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탈이 별거 아니던 시절에는 감히 이걸 못했는데 이제 권력의 중심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요즘 누가 뭐 용산에 가면 뭐가 싸다 용산이 싸기나 쌉니까 지금 요즘? 인터넷 쇼핑은 훨씬 싸죠. 어? 그러니까 구매에 있어서 모든 인간이 행하는 요소들이 일로 다 들어오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다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그런 그 광고 제한 같은 거를 광고주가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웹툰 작가들이 좀 협조를 하게 된다면 또 추가적인 수익 같은 걸 만들어낼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이 이제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변하고 아까 그 얘기했었던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이렇게 보면 길거리 지나가면 광고판이 나의 호체를 인식해갖고 내가 어떤 구매 의사가 있는 제품들의 광고가 개별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쏘고 똑같은 걸 보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뭐 속옷 광고를 볼 때 나는 뭐 카메라 광고를 보고 이런 거 이제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딱 머지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환경을 자꾸만 익숙해지게 만들고 특히 어린아이들 자라는 아이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거 스마트폰 같은 거 처음 나왔을 때 막 손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화면을 넘기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우리 어머니 같은 이런 노인들은 되게 힘들어하대요. 우리 애들이 막 5살, 6살 이런 아이들이 그런 거 이렇게 만지고 톡톡톡톡 하고 내가 애들한테 막 우리 딸내미한테 물어보는데 너 이거 어떻게 했니? 얘가 막 화면 이상하게 받고 소리 막 받고 나는 좀 몰라요. 근데 애들은 엄청나게 빠르게 적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을 접하고 자라서 이제 산업 접근 20대, 30대가 된 그런 나라가 있고 이런 거는 거의 접해보지 못한 어린애들이 자라가지고 사회의 그런 주요 구성원이 된 나라가 있고 이 두 나라의 비교는 크게 나갔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나 도구, 방식 같은 거에 가장 쉽게 친숙해질 수 있는 것은 게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임은 정말 미래가 보장되거든요. 스타트는 좀 힘들어요. 뭐 생각하는 게 이제 뭐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쯤이면은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많이 드리고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거죠? 좀 남아 있는 관계로 뭐든지 상관없으니까 질문하실 거 있으니까 마마 뭐 게임 뭐 개인 신상에 관한 거 상관없고 여기 일단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는 팬인들 만나뵙겠습니다. 네, 조별고락입니다. 네, 홍재현 작가님 별명이 이렇게 보면 기적의 포장가, 엄대엄 뭐 네. 이런 거 아시죠? 이게 다 알고 있습니다. 보면 어떤 게임 해설하실 때는 이럴 때는 스토리에 집중하시고 아까 잠깐 언급하긴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스토리 같은 거 구상하시고 또 그런 관계 이런 걸 생각하시고 평소에 어떤 식으로 그걸 만들어내시는지. 이제 두 가지니까 한 가지 안에 따로 말씀드리면 스토리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그 선수들 별명 같은 거를 요즘은 뭐 내가 안 해도 알아서 편집하면 안 되잖아요.
다 만들고 주차장 유명 없어요. 근데 초창기에는 그거를 굉장히 밀어붙였단 말이죠. 그랬던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만화를 하면서도 저는 프로레슬링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우리 이제 e스포츠가 처음에 막 태동하던 그 무렵에는 요즘은 이종격 투기가 대세지만 당시에는 프로레슬링이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동료 만화가들도 WWE, 그때는 WWF였는데 이런 걸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무슨 레슬러가 누가 있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프로레슬링이라는 거는 짜고 하는 건데 이게 뭐 재밌다고 그러나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안 봤는데 주변에 동료들이 하도 좋아하니까 궁금해서 봤어요. 궁금해서 이렇게 좀 몇 번 보니까 그때 일종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러티브의 시대가 가는구나. 이제 캐릭터의 시대가 옵니다. 시대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음악도 그랬어요. 프로그레시브 락이 한때 막 프로그레시브 락과 막 음악 같은 게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던 이런 게 막 펑크 이런 물결 지나가지고 뉴웨이브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 이제 음악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판 한 장이 한 곡이에요.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들은 그런 앨범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게 다 이야기예요. 그 제네시스라는 그룹의 팍스트롯이라는 앨범에 보면 서퍼스 레디라고 해가지고 성경의 그 묵시록? 네, 그거를 노래 한 곡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앨범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뉴뮤직이라는 장르가 딱 나와서 뭐 듀란드라, 컬처클럽 이런 데를 막 나와서 짧은 노래들, 막 디스코, 네? 짧고 그냥 아무런 메시지도 없이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치고 하는 이런 흐름으로 확 변하면서 그 당시에 그 이전의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개탄은 아니죠. 근데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세대나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쓰는 거 아니에요. 세대가 다르면 인류가 달라요. 굉장히 다른 인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기 무슨 메소포타미아 뭐 이런 데가 예전 뭐 이렇게 문명 그거 막 그 고어를 이렇게 해석해 보면 요즘 젊은 것들 안 돼. 이런 거 써있다며요. 그게 저 옛날에도 지금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어떤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어떤 큰 틀에 있어서의 대중의 취향 같은 게 변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하는 걸 제가 거기서 딱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품들도 새로운 스토리, 막 반전과 그게 한 방에 바뀌진 않죠. 모든 게 스펙트럼, 그렇죠? 경향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한 경향이 이제는 주류 대세의 경향이 메인스트림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했어요. 그래서 작품들도 스토리의 전반적인 플롯과 라인보다는 캐릭터 하나하나의 개성, 그 개성을 살려가지고 이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얘들이 막 끌고 가는 거죠. 이런 형태로 영화나 이런 이야기들도 나를 바뀔 거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수들의 개성을 보여달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리그가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가는 건 그런 개성을 지니고 있는 이 16명의 전사들이 서로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그런 쪽을 굉장히 제가 중시하고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막 한 이유는 그래야 하나의 리그가 기억에 남아요. 명승부 하나가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그때 지금에도 보면 소위 수석들 이런 스타리그 좋아했고 이런 수석들 보면 올림푸스 리그 때는 서지훈이 우승할 때는 이랬지 이렇게 기억해요. 그때 리그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랬지.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중계라고 하는 게 우리는 3인 시스템이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저는 그쪽을 좀 몰입을 했죠. 더 몰입을 했고 특히 프로게이머 출신 해설자가 한 명 한 명 들어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점점 더 커졌어요. 진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프로 출신의 젊은 애가 나오면 그 전에 프로 출신의 젊은 애였던 애도 유기력을 딱 바로 얼마 전까지 프로였던 애들만큼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얘네는 얘가 할 수 있는 얘가 30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얘는 3시간을 투자해요.
그럼 3시간 투자하면서 버티다가 더 새로운 물결이 들어오면 이거는 내 어떤 위치 선정을 새롭게 해야겠다.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게 하게 됩니다. 저도 장점을 특화시키는 쪽으로 점점 더 이렇게 제 위치를 정해나갔던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엄대영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저는 해설자이기도 하지만 작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중계를 하면서 내가 하는 멘트가 속칭 이제 유행어가 되어서 너무 자주 남발을 하게 되면은 조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작가들은 자기가 자주 쓰는 어휘를 피하려고 해요. 내 어휘력이 준다고. 네?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그래갖고 나중에 가서는 무슨 망했죠 그러면 김창석 그러면 김캐 이승원이야. 사실 내가 먼저 다 나는 유행어 이런 게 싫었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합니다. 안 했던 거고 5대5도 그래서 안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에서 이런 e스포츠의 해설자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정신적인 이런 저는 누가 멘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꼽는 애들이 더 있어요. 근데 저는 누굴 꼽겠습니까? 네? 내가 월드 퍼스트인데 월드 베스트는 아닐지라도 월드 퍼스트는 확실하거든요. 네? 세계에서 제가 e스포츠 해설자 처음 했다고요. 나는 누가 멘트가 있어요? 저의 멘토는 하일성 씨였습니다. 진짜 예를 들어서 하일성 씨는 어떻게 하냐면 요즘은 진짜 하일성 씨도 조롱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근데 우리 때는 거의 짱이었어요. 사람이 최강이었는데 하일성 씨가 특히나 내부 관계자들로부터 최고래요. 내부 야구 관계. 저는 이거 어디 가가지고 한 2000년도 초반에 어디 부산일보였던가 어디 신문사 기자하고 인터뷰해주면서 처음 듣기 시작을 해서 그 이후로 이제 하일성 선생님에 대한 거를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듣고 많이 했죠. 근데 그 당시에 그분이 왜 이렇게 길이나 같은 존재였느냐? 9회 말에 8대0이란 말이죠. 9회 말에 8대0. 9회 말 하나 말해. 솔직히 하루에 8대0으로 지고 있었던 팀이 9회 말에 갑자기 8점을 내겠어요. 근데 하일성 씨는 어떻게 하냐? 여기서 한 점을 내느냐 못 내느냐 오늘하고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바로 내일 2연전 이어지는데 여기서 한 점을 내고 끝낸 것이 내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청자들이 TV를 끌 사람들이 이게 야구 관계자들한테는 대박이었던 거예요. 이 하일성이라는 분이. 심지어 하일성 씨는 이런 거 하일성 씨가 애초에 어떻게 바탕이 되었는지를 제가 얘기를 듣고 정말 경악을 했는데, 원래는 하일성 씨는 야구 해설자가 아니라 어디 중학교 야구단 코치인가 감독님 뭐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였는데 왜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하는 말이 있는데 정말 생각이 안 납니다만, 어떤 방송국이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PD든지 땜빵용 테이프를 하나 갖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뻥 났을 때 요걸 틀어요. 네? 그런 거 하나 갖고 있는데, 당시에 프로야구 PD를 하고 있었던 감독이 갖고 있었던 테이프가 뭐냐? 보여드리면 우천시 이걸 틀어야 되는 이 테이프가, 미국에는 이런 스포츠가 있거든요. 이런 산간지방의 이쪽에는 막 이런 톱으로 이런 둘레의 나무를 누가 빨리 써냐, 전기톱으로는 누가 빨리 써냐, 네? 이런 거 있어요 진짜. 걔는 그 대회하고 그거 방송도 다 합니다. 그 주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 방송이 있었는데 더빙 해놓은 것도 아니고 테이프만 딱 있었던 거지. 근데 뻥크가 딱 났어요. 이거 어떻게 되지? 큰일 났다 그랬는데 그 친구 PD가 야 내가 구락 쩌는 사람 하나 나는 믿어. 그냥 하일성 씨 했다고. 하일성 씨 이거 처음 이 사람도 나는 처음 봤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최현욱스럽게 앉아 녹화를 하는데 야 뭐 지금 너 같은 무슨 신승 선수 뭐 작년에 이게 뭐 세계 기록이 49초인데 와 세계 기록 49초 얘기하는데 이게 다 뭐란 거야? 이 양반도 처음 본 거야. 근데 이거 누가 아니야? 이거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였어요?
팔성 씨의 전설이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피디하고 관계를 이후에 프로야구의 해설자 한 명이 빵꾸를 냈을 때 팔성 씨를 안 쳤답니다. 한 번. 근데 뭐 이런 걸 떠나가서 너무 재밌으니까. 네? 그러고 나서 프로야구 시청률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어요. 네. 그래서 저는 모든 경기의 비중이 같지 않거든요. e스포츠 경기. 그래서 제가 16강전 중계하는 거하고 4강전 중계하는 거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16강전 특히 듀얼 토너먼트. 나는 솔직히 말해서 경기 내용 별 관심이 없어요. 특별히 관심 없어요. 여기서 살아남아서 위로 올라가는 친구를 어떻게 기억나게 만들까. 네, 거기에 저는 전념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한 명 더 있으니까. 이 친구가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나는 내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경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패러독스에서 저우 대 프로토스가 하면 저우가 프로토스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이 선수가 이길 수 없죠. 그래? 뭐 TV 끌 것 같아. 그러니까 5대 5라 그러는 거야. 끌어내든지 얘가 이길 가능성이 있는 거다. 네? 얘가 1할 타자지만 안타를 치느냐 못 치느냐로 놓고 따지면 치느냐 아니면 못 치느냐. 그럴 때 선수들은 어떠냐면 타석에 서 있는 야구 선수하고 투수하고는 승부라고 생각해요. 그냥 얘는 1할 타자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5대5 이렇게 만들어 나갔다. 그게 나는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답변이 됐죠? 요 분이 아까 저는 CT대학 학생이 아니라 항공운수공학과 선임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은영 해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스톱 강의라서 강의 듣고 싶어서 다른 강의를 좀 연습으로 봤는데 너무 재밌게 잘 들어서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사실 e스포츠 전체에 대해서 좀 팬으로서 좀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종목 가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없어진 불도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말씀하신 대로 그때 강민 선수랑 박영수 선수가 마이큐브 때인가 그 잠실 아니었나요? 네 맞죠. 잠실 야구장에서. 네, 잠실 야구장에서 할 때만 해도 이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 다른 악재들이 그 중계권 사태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게임 자체 수명이 점점 지나면서 줄어들어서 저는 좀 그렇게 됐고 어떻게 보면 그때 예전에 대한항공 스타리그 때 뒷담화에서 뿌리론 그때 저도 대한항공 스타리그 결승 보러 갔었거든요. 쇼풀도 잡혔었는데 근데 결국 그 뒤에 지니어 스타리그나 마지막 국가 스타리그가 1년에 한 번 정도씩밖에 못 열리면서 결국 리그가 완화됐는데 그때 당시에 스타크래프트2가 나왔음에도 어떤 지적 재산권 문제로 온게임에서는 리그 진행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 사실 그때 MBC 게임도 그때 태국대구 뮤직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어떻게 보면 그때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어떤 구세주가 등장해서 지금 그렇게 됐는데 사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어떤 리그 오브 레전드나 스타크래프트2나 둘 다 어떻게 보면 좀 그 뿌리론이 하기엔 좀 뭔가 팬층을 뒤섞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결국에는 또 나중에 하면은 어떤 시청률 문제 때문에 한 가지 종목을 택해야 될지도 모르는 예전에 워크래프트 3 리그 같은 경우에도 물론 프라임 리그 맵 조작 사건 같은 사건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강재호 선수나 김 선수 같은 되게 스타 선수들이 있었는데도 시청률 때문에 리그를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10년이 지나서 리그 오브 레전드든 스타크래프트2든 이 게임들이 수명이 가능하면서 종목을 변화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협회랑 연맹, 온게임의 지금 그래픽 이렇게 네 개가 가장 큰 최근에 비전 서포식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캐스파가 예전에 봄TV 클래식을 망하게 비슷한 선수들을 출전을 아, 예. 그런 일도 있었고 최근에 뭐 지적재산권 문제로 그렇게 싸웠는데 그리고 최근에 캐스파가 또 봄TV GSL 시즌 4 선수들 출전을 막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악화될 수 있는 문제도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e스포츠 주체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좋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e스포츠를 차치하고라도 어떤 게임에 대해서 여성 스포츠라든지 그런 셧다운제나 이렇게 해서 어떤 게임을 하는 게이머들이나 게임에 관련된 사람들을 되게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프로게이머들의 어떤 실력 문제가 아니라 실력적인 자질이 아니라 또 도덕적인 자질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저도 사실 언급하기 되게 싫어하는 문제긴 하지만 예전에 조작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는 뭐 리그 오브 레전드 쪽에서 어떤 자질 문제가 있었던 것들도 많았고 최근에는 그 롤드컵이라고 하죠. 거기서 건웅 선수가 문맥 사건도 있었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프로 게이머라는 것보다는 어떤 게임성이라는 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어떤 선수들의 자질 문제 그런 제가 알기로 캐스파에서는 그런 소양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그런 어떤 도덕적인 자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요거 끝나고 선생님 시간 괜찮으시면 저 바깥에 이제 피자가 마련돼 있거든요. 네. 시간 괜찮으시면 어차피 피자 같이 드실 테니까 같이 또 이런 질문 자유롭게 한번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들으면서 원래는 양해를 일단 먼저 구하고 답변을 하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질문을 다들 알아들으셨는데. 그죠? 예. 왜냐하면 어지간한 이런 일반론 같은 건 다들 아신다 할지라도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엄청나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그 특정 대상이 아닌 이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답변할 만한 내용이 약간 아닌 이런 면들이 있어요. 피자 드시면 네. 편하게 말씀하시면 일단 저희가 선물을 한번 열어보시면 또 정말 뭐 인터넷, 뭐 만화, 뭐 e스포츠 이런 것들의 관계를 정말 슬라이드 한 장 없이 엄청난 말빨로 너무 재밌게 잘 엮어주신 엄지경 선생님께 다시 한번